여러분은 실적 1등이 잘리는 회사를 믿으십니까? 13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매출 1위, 거래처 유지율 1위, 팀 내 최고 실적. 그런데도 저는 잘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연봉이 높아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성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계산서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13년을 바친 회사에서 비용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했던 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직장인의 퇴사가 아니라 사람을 비용으로 본 회사가 치른 대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입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울렸나 싶을 정도로요. 아침 9시 반. 팀장급 이상 전원 참석 공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조직 개편 얘기겠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자리를 걱정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13년. 신입으로 들어와 대리, 과장, 차장까지. 연봉은 3천 초반에서 시작해 작년 기준 9천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 제 개인 매출은 48억. 팀 목표 달성률 132%. 전사 실적 순위 3위. 적어도 숫자만 놓고 보면 제가 잘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 차장. 그런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마 동명이인인가? 고개를 들었는데 인사팀장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리해고 대상입니다. 정리해고. 그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 줄 몰랐습니다. 저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입니다. 경영상 어려움.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회의실 공기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서류를 넘기는 척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준비된 멘트처럼 말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불가피. 그 단어가 제 13년을 설명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적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전사적 판단입니다. 전사적 판단.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자리에서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실적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이번 구조조정 대상이래. 공기가 멎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차장님이 왜요? 팀 매출 절반이 차장님 건데.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왜지? 컴퓨터를 켰습니다. 작년 실적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분기별 매출 그래프가 선명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따낸 대형 계약 3건, 직접 설득해 되살린 장기 거래처 2곳. 저는 밤 11시까지 남아서 거래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아이 졸업식도 한 번 빠졌고 아내 생일에 회사에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상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김 차장 같은 사람이 회사를 키우는 거야. 그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회사가 저를 잘라냈습니다. 점심시간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지. 회의실 문을 닫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어제 알았다. 이유가 뭡니까?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윗선 판단이야. 구체적으로요. 임원진 쪽에서 의견이 있었다. 그 말에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임원 보고 자리. 제가 데이터 자료를 들고 말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습니다. 진행하면 적자 가능성 높습니다. 그때 상무 얼굴이 굳었죠. 김 차장, 너무 숫자만 보네. 회사는 도전도 필요해.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전은 계산 위에서 해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중요한 회의에서 종종 빠졌습니다. 회식 자리도 줄었고 보고라인도 애매하게 바뀌었습니다. 설마 그게 이유였을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3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처음 입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정장에 긴장한 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열심히 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나 구조조정 대상이래. 아내가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실적 좋잖아. 그러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회사에서의 제 13년이 A사 한 장짜리 명단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그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회사가 아니라 저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직 정식 퇴사일까지 한 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모니터를 켜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제 일이 진짜였나?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계약 일정 문의 메일이 3통. 다음 분기 발주 예상 물량 정리 요청. 신규 프로젝트 미팅 일정 확인.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팀원이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어제 그 얘기 진짜예요? 응.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적 하위도 아니고. 저는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나도 이해 안 돼.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근 3년 매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1년차 개인 매출 32억, 2년차 41억, 3년차 48억. 팀 전체 매출에서 제 비중이 평균 35% 이상이었습니다. 거래처 유지율 96%, 신규 계약 성공률 68%.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회사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수익을 내는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왜 저일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후배 대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장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그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 임원회의에서 차장님 이름 많이 나왔대요. 왜? 상무님이 불편해하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장님이 작년에 보고 때 반박한 거 그 이후로 분위기 이상했잖아요. 그 장면이 또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중앙. 빔 프로젝터 화면에 손익표가 떠 있었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하면 마이너스 7% 예상됩니다. 상무가 말했습니다. 회사 방향에 맞추는 게 먼저 아닌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아니라 관계, 성과가 아니라 라인, 회사라는 조직이 숫자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13년 만에 제대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직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차장님, 퇴직 절차 관련해서 서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리된 서류 한 묶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약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로금은요? 3개월치 급여 지급 예정입니다. 사인 기한은요?
이번 주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면요? 그는 준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영상 판단은 회사 고유 권한입니다. 그 말이 유난히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경영상 판단. 그 한마디로 사람의 13년이 정리되는 건가?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대출 1억 2천. 아이 학원비 월 120. 생활비 평균 350. 퇴직금으로 1년 버틸 수 있을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위로금 받고 나오는 게 나을까?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나는 납득할 수 있을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13년을 숫자로 증명해왔는데 마지막이 윗선 판단이라니. 그날 밤 회사 내부 게시판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이 비공식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근속 10년 이상, 연봉 상위 구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실적 기준 아님. 인건비 기준?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 이유라면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억울해하다 끝낼지 아니면 끝까지 가볼지.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어제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실적 1위가 잘리는 회사. 이게 단순한 구조 조정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인지 저는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회사의 실수였다는 걸 언젠가 증명하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회사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받고 남은 사람들은 애써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거래처 전화도 받고 견적서도 작성하고 미팅도 나갔습니다. 속에서는 계속 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어차피 감정적으로 반응해봤자 손해보는 건 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시간 같은 명단에 오른 박 대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차장님, 잠깐 밖에서 얘기 가능하세요?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엑셀표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리스트. 근속 연수, 연봉, 직급. 저는 한 줄 한 줄 내려봤습니다. 근속 1대1년 연봉 8천. 근속 14년 연봉 1억. 근속 12년 연봉 9,500. 실적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연봉 상위 구간.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희 팀 막내 실적 꼴찌인데 안 잘렸어요. 연봉이? 4천 초반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평균 연봉 약 8,500. 회사 입장에서 이 인원 12명만 정리해도 연 10억 이상 비용 절감.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 문제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팀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인건비 기준입니까? 팀장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입장도 이해해라. 이해하라고요? 요즘 매출은 유지돼도 마진이 줄었어. 인건비 비중이 높아. 그래서 수익 내는 사람을 자릅니까? 팀장은 눈을 피했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위에서. 결국 또 그 말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회사의 숫자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단가 깎겠다고 하면 끝까지 협상했고 납기 문제 터지면 제가 먼저 나가서 수습했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연차는 눈치 보며 썼습니다. 그게 다 회사가 성장하면 저도 같이 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성장보다 비용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목록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아직 서명 안 하셨네요. 네. 회사도 일정이 있어서요. 저는 서류를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생각입니다. 인사팀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정당합니다. 그럼 자료 제출하시죠. 실적 기준이 아니라는 근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내부 경영 정보라. 저도 13년간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회사에 맞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싸울 거야.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 모르지. 그럼 왜?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내가 나를 못 볼 것 같아. 돈만 받으면 생활은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용이라 잘렸다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관련 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긴박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회사 실적은 전년 대비 3% 감소, 적자 전환도 아니었습니다. 임원 차량은 그대로였고 신규 사옥 인테리어 공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게 긴박한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편한 선택이었다는 걸. 며칠 뒤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거래처 세 곳이 계약 갱신을 보류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김 차장이 나가면 다시 논의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조금의 씁쓸한 자부심. 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곧 매출이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불 꺼진 공간에서 제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약서 수십 장을 썼고 밤새 전략을 짰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한 줄 비용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 사람. 이제부터는 내 인생. 정리해고 통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노동청 가보려고 합니다. 팀장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굳이 일을 키워야 하냐? 제가 키운 겁니까? 잠깐의 침묵. 회사도 사정이 있다. 그 사정 때문에 제가 나가는 겁니까? 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고용노동청을 찾았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붙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상담 차례가 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사유로 오셨습니까?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속기간은요? 13년입니다. 상담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적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준비해간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근 3년 매출 자료입니다. 전사 상위권입니다. 상담관이 자료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회사는 적자가 아닙니다. 해고 회피 노력은 있었습니까? 임원 급여 삭감이나 신규 채용 중단 같은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근 신규 채용 있었습니다. 사옥 리모델링도 진행 중입니다. 상담관이 펜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다툴 여지. 완전히 막힌 길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대. 정말? 회사 쪽이 입증을 해야 한대.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최소 몇 달은 갈 거야.
생활은? 그 질문이 현실이었습니다. 퇴직 예정일까지는 월급이 나오지만 그 이후는 미지수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8천, 위로금 3개월치 약 2,200, 합쳐서 약 1억. 대출 상환 일부 하고 생활비 쓰면 1년 버티기 빠듯했습니다.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체력과 자금의 문제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있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요? 위로금 추가 지급 검토 가능합니다. 얼마나요? 잠시 침묵. 6개월치까지. 처음 제시한 3개월에서 2배가 됐습니다. 그 말은 회사도 불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과는요?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6개월치면 숨통이 훨씬 트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고 나가면 회사 판단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피했고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괜히 찍히는 거 아니냐? 괜히 남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지? 어느 날 거래처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차장 회사 나온다면서? 아직은 아닙니다. 혹시 다른 데 가면 연락 줘. 우리는 당신 보고 거래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이지만 시장에서는 자산. 이 아이러니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공식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 조정이며 합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함. 합리적 기준. 그 기준이 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12명. 평균 근속 12.4년. 평균 연봉 8,700. 실적 상위자 포함 5명.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그냥 돈 받고 나가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13년 전 신입사원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13년을 버텼습니다. 회사는 저를 지키지 않았지만 저는 제 시간을 함부로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일정이 잡혔다는 통보였습니다. 회사 측도 참석. 본격적인 대면이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속삭이는 싸움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리니까요. 정리해고 통보를 받던 날,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적어도 저는 제 이름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정 당일 아침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이구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히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알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회사 프레젠테이션 하러 갈 때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그땐 계약 하나의 문제였지만 오늘은 제 13년의 문제였으니까요. 노동청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 양쪽으로 의자 몇 개. 잠시 후 회사 측이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 외부 노무사, 그리고 그 상무. 저를 젊은 사람이 앞서간다고 했던 그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피하지 말자.
조정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입장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회사 측 노무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이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합리적 기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조정관이 저를 봤습니다. 본인 입장 말씀하시죠.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펼쳤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개인 매출 평균 40억 이상입니다. 팀 매출의 30%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적자 전환한 적 없고 최근 신규 채용과 사옥 리모델링도 진행했습니다.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매출만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저를 선정하셨습니까?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무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조직 효율성, 직무 중복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제 직무가 중복입니까? 일부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담당하던 거래처 세 곳이 계약 갱신을 보류한 건 알고 계십니까? 상무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건 영업 이슈지 해고 정당성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제가 비용이라면 그 거래처는 매출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정관이 말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측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노무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희망퇴직 공고, 비용 절감 캠페인 등 시행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임원 급여 삭감은요? 없습니다. 신규 채용 중단은요? 일부 부서는 진행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고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논리 싸움이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회사 측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있었나? 저도 묻고 싶습니다. 왜 저였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은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개인의 13년도 감정입니까?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추가 위로금 제한하겠다. 9개월치. 처음 3개월. 그 다음 6개월. 이제 9개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정식 절차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합의 안 했어. 잠시 침묵. 후회 안 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신기하게도 두려움보다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입으로 제 가치를 말했습니다. 회사에 돌아오자 분위기가 더 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웃었습니다. 13년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오래된 사원증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회사가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회사는 계약이고 인생은 선택이라는 걸. 조정은 끝났지만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쫓기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밀어붙일 차례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정식 접수 통보가 회사로 전달된 뒤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인사팀에서 저를 부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메일로만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일정, 보안 서약 재확인, 자료 반출 금지 안내. 마치 제가 이미 퇴사한 사람처럼 조용히 분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출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앉고 평소처럼 거래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쪽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김 차장, 회사랑 문제 있다면서.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업계 좁잖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투는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 당신 빠지면 우리 계약 재검토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저를 비용이라 불렀지만 시장은 저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에 없던 김 과장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적 상위권 근속 9년.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내 일 때문에 분위기 뒤숭숭하다. 제 일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제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회사가 만들었습니까? 팀장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차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인사평가 내부 가이드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조직 슬림화시 고연차 우선 고려. 저는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연차 우선 고려. 이거 공식 문서야? 팀장급 이상 공유 자료래요.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기준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문구는 아니었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고연차, 높은 연봉, 비용 부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복사 가능해? 위험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도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리해고 요건 다시 정리.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4. 성실한 협의. 고연차 우선 고려가 합리적 기준일 수 있을까? 근속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누가 오래 남으려고 할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직은 어렵습니다. 대신 조건을 더 조정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년치 급여. 순간 계산이 됐습니다. 연봉 9천 기준 약 9천만 원. 퇴직금 포함하면 거의 2억 가까이.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면 대출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 교육비도 당분간 걱정 없을 겁니다. 인사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대신 소취하 조건입니다. 소취하. 그 말은 회사는 끝까지 부당이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당신도 힘들잖아. 솔직히 무섭지 않아?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지면 시간과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돈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야.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말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업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쟁사 대표였습니다. 김 차장, 우리랑 얘기해 볼 생각 있나?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조건은요? 연봉 유지, 성과급 별도.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옮기면 회사는 더 곤란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제가 담당하던 거래처 대부분이 저를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회사 복도에서 상무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갈 생각이냐? 끝까지. 회사 이미지 생각 안 하냐? 저는 웃었습니다.
제 인생 이미지가 먼저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쪽의 태도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흔들리는 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던 날, 저는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사는 돈으로 막으려 하고, 저는 원칙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지칠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처음보다 제 눈빛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해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조금씩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쟁사 대표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합니다. 조용한 룸이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차장, 당신이 왜 거기서 잘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면 연봉 2.5배 드리겠습니다.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2.5배요? 지금 연봉이 9천이라 들었습니다. 2억 2천 수준으로 맞추죠.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업 전략, 거래처 운영, 팀 구성 전권 일임. 간섭 안 합니다. 전권 일임. 그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13년 동안 성과는 냈지만 결정권은 늘 위에 있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맡던 거래처, 당신이 설득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고 거래합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모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배 연봉, 전권 일임, 노동위원회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직은 별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건 법대로 가고 제 커리어는 제 길로 가는 것.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억 넘게 준대. 아내가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야? 응. 전권도 준대. 한참 침묵. 당신 인정받은 거네.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이었지만 어딘가에서는 투자 가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쟁사로 간다고. 기존 회사에는 법적 절차와 별개로 계약 종료일까지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경쟁사로 간다면서? 네. 거래처 빼갈 생각이냐?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거래처는 회사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배신인 거 알지? 저를 먼저 자른 쪽이 어디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직 첫날, 새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표가 팀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김 본부장이 전체 영업 총괄입니다. 본부장, 직함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 회사와 다른 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존중합니다. 팀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전략을 재정비했고 거래처별 손익 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 저 김입니다. 어디야 지금? 이직했습니다. 조건은 더 좋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잠깐 침묵 후 대답. 당신이면 간다. 첫 계약 체결. 그 다음 주 두 번째. 한 달 만에 기존 회사 핵심 거래처 7곳 중 5곳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업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회사 매출 급감. 제가 담당하던 라인 매출 비중. 전체의 45%. 그 45%가 거의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임원회의가 난리였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상무가 책임론에 휘말렸다는 소문도. 팀장이 조용히 전화했습니다. 회사 지금 난리다. 왜요? 당신 라인 다 빠졌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통쾌함. 그 감정이 이렇게 선명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를 비용이라 부른 판단이 틀렸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 1차 판정도 나왔습니다. 해고 절차상 문제 소지 있음. 완전 승소는 아니었지만 회사 쪽에 불리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자. 조건은요? 부당해고 인정 없이 금전 보상 확대.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13년의 마침표 같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13년을 바친 회사는 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로 다시 증명했습니다. 2.5배 연봉, 전권 1임, 매출 45% 이동. 이건 복수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저를 자른 선택이 얼마나 비싼 결정이었는지 그들이 직접 체감하게 된 것뿐입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던 날,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제 값이 오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경쟁사로 옮긴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업계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회사 2차 구조조정 들어간다더라. 그 회사. 저를 비용이라고 정리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전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다. 뭐가요? 2차 구조조정. 매출 공백 못 메웠다. 잠깐 침묵. 45% 빠진 거 생각보다 컸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조한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감정. 그럴 줄 몰랐나. 제가 빠진 뒤 기존 회사는 거래처를 다시 설득하려 했다고 합니다. 신임 영업 담당을 붙였고 가격이나 조건도 제시했고 심지어 대표가 직접 나섰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반응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김 본부장이 아니면 재계약 어렵다. 이 말이 반복됐다고 회사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건은 더 좋은데 왜? 답은 간단했습니다. 거래는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신뢰, 관계, 13년의 시간. 그걸 연봉표 한 줄로 계산했으니 결과도 그에 맞게 나온 겁니다. 어느 날 상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김 차장 아니 본부장.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보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상황 알지? 들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래처 일부라도 다시 연결해 줄 수 없나?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를 자르실 때 이런 상황 예상 못 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판단의 결과일 뿐입니다. 돌아오는 길 심장이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복수심이 폭발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저는 증명했으니까요. 경쟁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3개월 만에 매출 목표 180% 달성. 신규 계약 사건 추가. 영업팀 인원 2배 증원. 대표가 회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 합류 이후 분기 매출 2배 성장.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회의실에서는 제 이름이 비용이었고 여기서는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 2차 판정도 나왔습니다. 해고 기준의 공정성의 의문. 회사 쪽은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업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적 1위 잘라서 매출 반 토막 낸 회사. 이미 이미지 타격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기존 회사는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급감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니야? 조직은 숫자보다 신뢰로 유지됩니다. 그걸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어느 날 전 팀장이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말렸어야 했다. 팀장님 잘못 아닙니다. 아니다. 알고 있었어. 인건비 기준이라는 거. 저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막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45%가 날아갈 줄은 몰랐지. 그 말이 마치 결산 보고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방 문 앞에 섰습니다. 잠든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해고 통보를 받던 날, 제가 무너졌다면 지금 이 장면은 없었을 겁니다. 싸운다는 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존 회사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조직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판단 미흡이 있었다.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인정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어도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13년을 바쳤던 회사가 저 하나의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를 먼저 버린 건 회사였다는 걸. 그리고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재평가된 것뿐이라는 걸. 무너지는 쪽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조직과 사람을 자산으로 보는 조직. 결과는 결국 시간이 증명합니다. 노동위원회 최종 신문날. 회의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회사 측에는 변호사 2명과 인사팀장 그리고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상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시선을 피했겠죠.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신문위원이 말했습니다. 해고 사유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직원을 정리한 것은 경영상 판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적 1위였는데도요? 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해고 직전 3년 평균 매출 1위, 영업이익 기여도 1위, 단 연봉은 팀 내 최고 수준. 잠깐 정적. 결국 기준은 실적이 아니라 비용이었습니다. 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니지 않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합해보자. 조건은요? 해고 철회는 어렵다. 대신 위로금 대폭 인상.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당함 인정이 먼저입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가 무너진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뒤 최종 판정문이 나왔습니다. 해고 절차 및 기준 설정의 합리성 결여. 부당해고에 해당.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완전 승소. 회사의 복직 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팀장. 봤냐? 네. 회사 지금 뒤집혔다. 잠시 후 경쟁사 대표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네요. 자유. 그 단어가 깊게 박혔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태도가 달랐습니다. 복직 대신 합의로 정리하길 원합니다. 조건은요? 판정 수용, 부당해고 인정, 보상금 지급.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돌아가도 그 조직은 예전의 그곳이 아니니까요.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며칠 뒤 합의서가 도착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문구.
공식 사과 조항,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보상. 13년의 시간에 대한 계산서 같았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복직 대신 완전한 마침표를 선택했습니다. 합의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적 1위 자르고 부당해고 판정. 그 문장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기존 회사는 신뢰 회복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채용 공고를 올려도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과 좋아도 자르나요?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어느 날 상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했다. 짧은 한 줄.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짐은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경쟁사에서의 저는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연봉 2.5배, 전권 1임, 분기 매출 2배 성장, 그리고 부당해고 승소 이력.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쉽게 정리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던 날,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값이 재평가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회사는 저를 비용이라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이라 했고 시장은 가치라 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맞았는지는 지금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3년을 바친 회사는 결국 판정문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부당해고, 차갑지만 정확한 단어. 하지만 제 인생은 그 한 줄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 줄 덕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를 자른 결정은 그들의 비용 절감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그들이 대신 내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회사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가치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제 가치는 제가 증명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업계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본부장님, 올해 영업 전략 세미나 연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를요? 최근 사례가 업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적 1위 해고, 매출 45% 이탈, 부당해고 판정.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자른 사건이 저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연장 뒤에서 대기하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해고 통보서 받던 날 그 종이를 쥐고 있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떨렸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위기 이후 더 큰 성과를 만든 영업 리더 김 본부장님. 박수가 들렸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3년을 한 회사에 있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1위였지만 가장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걸.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제 가치까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연봉 2.5배, 전권 1임, 분기 매출 2배 성장, 그리고 판정문 한 줄. 부당해고. 청중 중 누군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책임져야 합니다. 조용했지만 묵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젊은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요즘 버티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왜 고민하죠? 성과는 내는데 늘 비용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숫자인지 자산인지는 떠나보면 압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조건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곳에 오래 있지 마세요. 그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뭐 했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지. 혼났어?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칭찬받았어.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이야. 정확히는 끝이라기보다 정리였습니다. 원망도 억울함도 이제는 날 것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험이 되었을 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해고 통보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지금보다 적게 벌고 덜 인정받고 스스로를 조금 더 작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싸운다는 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경쟁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 요즘 업계에서 당신 이야기 많이 한다. 안 좋은 쪽입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아니, 사람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값 받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다. 13년을 바친 회사는 저를 비용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저를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절차의 부당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다. 계약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 가치는 스스로 증명한다. 어느 날 문득 예전 명함이 들어있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빛이 바랜 로고, 익숙했던 직함.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이 있으니까요. 해고는 제 경력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 값이 다시 매겨지기 시작한 날. 이제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잘린 게 아니라 재평가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재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3년을 바친 회사는 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로 다시 증명했습니다. 해고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다시 매기는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조직 안에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잘린 게 아닙니다. 재평가된 겁니다. 지금까지 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